어머니, 오늘 좀 일찍 와주세요. 도연이가 열이 있어서 소아과 데려가야 해요. 새벽 6시, 인덕원의 작은 아파트. 정순애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꿈과 현실 사이를 헤매던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으로 전화를 받았다. 뭔가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전화를 받는다. 윤지야,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 아픈 손주 얘기에 정순애는 눈을 번쩍 뜬다. 오늘은 월요일, 원래대로라면 아침 7시 지하철을 타도 충분할 텐데. 알았어. 서둘러 갈게. 전화는 감사 인사도 없이 뚝 하고 끊겼다. 정순애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본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 속에서 인덕원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에휴, 80 다 되어가는 나이에 출퇴근이라니. 허리를 짚으며 화장실로 향하는 정순애의 발걸음은 무겁다. 4호선 인덕원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용산까지 가는 길. 보통 날도 1시간 반은 걸리는 거리다. 비가 오거나 지하철이 연착되면 2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 긴 시간을 매주 월, 수, 금, 오 간다. 순애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해둔 반찬통들을 챙기며 냉장고를 열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불고기, 멸치볶음까지. 모두 정성스레 간을 맞춘 반찬들이다. 이번엔 또 뭐라고 할까? 마지막으로 준비한 두부조림을 가방에 넣으며 정순애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번엔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요즘 아이들은 싱겁게 먹여야 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도윤이가 어릴 적 오히려 간 센 음식을 좋아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옆집 이씨 할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나, 오늘도 그 먼 용산까지 가세요? 이 새벽에? 내 손주가 아프대요. 빨리 가봐야 해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가 교통비라도 주나요? 정순애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교통비, 생활비, 용돈, 어느 하나 받아본 적 없다. 하지만 그런 말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신의 불행이 확정되는 것 같아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물론이죠. 가슴을 찌르는 거짓말이었다. 인덕원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오늘도 빽빽한 출근길 지하철 속에서 1시간 반을 서 있어야 한다. 반찬 보따리는 무겁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저렸다. 하지만 아픈 손주를 생각하니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다. 지하철 안 빈자리를 찾아 겨우 앉았다. 옆자리에는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어디 가세요? 이른 아침부터? 손주 봐주러 용산까지 가요. 아이고, 저도 손주 본다고 강남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만요. 사모님은 얼마나 자주 가세요? 저는 월, 수, 금이요. 화, 목, 토는 사돈댁에서 봐준대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정순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다. 마치 공동육아처럼 나눠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 그것도 무보수로. 아이고, 그렇게 자주요? 힘들겠네요. 용돈이라도 듬뿍 받으시겠어요? 정순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또 거짓말이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하자 윤지는 이미 화장을 마치고 외출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어머니, 왜 이제 오세요? 도연이 열이 38.5도까지 올랐어요. 약속 있어서 저는 나가봐야 해요. 도연이 밥 먹이고 약 챙겨주세요. 냉장고에 죽 해놨으니까 데워서 주세요. 그러고는 정순애의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정순애는 아직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빨리 와달라더니 결국 자기 약속이 중요했던 거구나. 할머니. 소파에서 힘없이 부르는 도연이의 목소리에 정순애는 정신을 차렸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손주에게 달려갔다. 우리 도연이 많이 아프구나. 할머니가 왔어. 이마 좀 보자.
도연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정순애는 서둘러 물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주었다. 작은 손이 할머니 소매를 꼭 붙잡는다. 할머니, 가지마. 그 한마디에 정순애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오늘 아침의 고단함, 매주 반복되는 지하철 출퇴근의 피로함,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까지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걱정 마, 할머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도연이가 잠든 사이 정순애는 가져온 반찬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용산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해가 높이 떠 있었다. 인덕원에서 용산까지 삶의 무게만큼이나 먼 거리를 오가는 자신의 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이야기는 현대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 바로 할머니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녀였고 자랑스러운 직장인이었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지금은 그저 손주 보는 할머니라는 이름으로만 불리고 있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할머니의 속마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애가 부엌 찬장을 정리하던 중 식탁 위에 윤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윤지가 핸드폰을 두고 갔네. 문득 울리는 카톡 알림. 화면이 밝아지며 메시지가 보였다. 엄마, 오늘 월급 들어와서 생활비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뵐게요. 정순애의 눈이 커졌다. 윤지가 친정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그리고 화면 속에 보이는 금액? 100만 원. 정순애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인덕원에서 용산까지 매주 3번 그 긴 지하철을 타며 들고 다니는 반찬 보따리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도연이 열이 좀 내렸으니까 약만 챙겨주세요. 윤지가 화장을 고치며 현관에서 외치는 소리에 정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 있다더니 결국 소아과도 가지 않고 나가는 며느리.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순애는 떨어지는 눈꺼풀을 간신히 붙들며 도연이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다행히 열은 조금 내린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용산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아침 일찍 인덕원에서 나온 지 벌써 12시간이 지났다. 그때 정순애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어머니,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되죠?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도연이도 이제 괜찮으니까 아빠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순애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언제 집에 갈지, 어떻게 돌아갈지는 묻지도 않고 자기 일정만 얘기하는 며느리. 하지만 이런 통화는 이미 익숙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정순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이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아들 영민은 무심한 얼굴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민아, 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머니. 도연이는 제가 볼게요. 영민의 대답은 짧았다. 어머니의 피로한 표정에는 관심도 없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물컵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선 정순애는 우연히 냉장고 달력에 눈길이 갔다. 오늘 날짜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이 내 생일이었구나. 48번째 생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날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이라면. 정순애는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어떤 축하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다. 달력에 표시된 자신의 생일을 아들도 며느리도 잊고 있었다. 어머니, 저 좀 물 주세요. 거실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정순애는 서둘러 물을 따랐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윤지의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펼쳐진 페이지에는 이번 달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3월 15일 엄마 생신 선물 구매. 3월 17일 엄마 생신.
3월 25일 결혼기념일 호텔 예약 확인. 정순애의 시선이 멈췄다. 친정 엄마 생일은 잊지 않으면서 시어머니인 자신의 생일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 더구나 결혼기념일까지 호텔을 예약하다니. 어머니, 물. 영민의 재촉에 정순애는 멍한 상태로 물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여기. 물을 건네며 정순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영민아,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알고 있니? 영민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한 날이요? 아, 맞다. 오늘 제 회사 팀장님 승진 발표 날이었어요. 깜빡했네. 정순애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게 아니라 오늘이 내 생일이야. 영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 나도 잊고 있었어. 또 한 번의 거짓말이었다. 정순애는 자신의 생일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저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랐을 뿐이다. 부엌으로 돌아온 정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물어가는 하늘은 어느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용산역까지 가서 인덕원행 지하철을 타려면 서둘러야 했다.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꺼냈다. 어제 장을 보면서 스스로 사온 작은 생일 선물이었다. 촛불 하나를 꽂고 불을 붙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다. 어머니, 저 먼저 나가볼게요. 도연이가 잠들었으니까 문만 잘 잠그고 가세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영민이 외쳤다. 정순애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정순애는 홀로 남았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다. 혼자서도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촛불을 껐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지하철 안, 퇴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순애는 작은 몸을 웅크렸다. 인덕원까지 가는 긴 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오늘 본 윤지의 다이어리가 계속 맴돌았다. 친정 엄마 생신은 잊지 않더라. 문득 몇 달 전 일이 생각났다. 사돈의 생일날 영민과 윤지는 도윤이까지 데리고 호텔 뷔페에 초대했다고 했다. 자신은 그날도 집에서 홀로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정순애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순애님 맞으세요? 저는 우리은행 직원입니다. 고객님 계좌로 매월 입금되는 연금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정순애는 인덕원역에 도착해 플랫폼으로 향하며 통화를 이어갔다. 연금 수령 계좌 확인을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상담원이 덧붙였다. 오늘이 고객님 생신이시네요. 우리 은행에서 작게나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낯선 은행 직원의 말 한마디에 정순애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애는 어두운 집에 불을 켰다. 텅 빈 거실에는 자신을 반기는 이 아무도 없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급히 나오느라 미처 먹지 못한 미역국 그릇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구나. 정순애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주머니에서 윤지의 다이어리에서 본 일정을 적어둔 메모를 꺼냈다. 3월 15일 엄마 생신 선물 구매. 3월 17일 엄마 생신 호텔 예약. 그 아래에 자신이 덧붙인 글씨. 3월 12일 나의 생일. 아무도 기억하지 않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다. 정순애는 부엌으로 향해 찬장을 열었다. 오래전 남편이 사준 소주잔 한 개를 꺼내 소주를 따랐다. 여러분,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자녀로서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감정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기억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정순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오늘 저녁 부모님께 짧은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순애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다. 생일 축하해, 순애야. 텅 빈 집안에 홀로 울리는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인덕원의 밤은 깊어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토요일 아침 인덕원의 작은 아파트에 울리는 전화벨. 정순애는 빨래를 개다 말고 전화를 받았다. 아들 영민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뜬 것 같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윤지가 임신했어요. 둘째요, 어머니. 잠시 정순애의 가슴이 뛰었다. 둘째라니. 새 생명의 소식은 언제나 기쁜 일이니까. 하지만 곧 그 기쁨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정말? 축하한다, 영민아. 윤지는 건강해? 입덧은 없고? 네,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한대요. 그래서 말인데. 영민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 머뭇거림의 의미를 정순애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윤지가 몸 조심해야 하니까 도연이를 더 자주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매일? 정순애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매일? 지금도 월, 수, 금 인덕원에서 용산까지 왕복 3시간씩 지하철을 타는 것만으로도 이른이 넘은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매일은? 영민아,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금도 인덕원에서 용산까지 오가는 게 쉽지 않아. 게다가 허리도 아프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한숨 소리. 어머니,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저희 둘 다 직장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장모님도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더 자주 오시기 어렵대요. 장모는 몸이 안 좋으면 쉴 수 있고 나는 몸이 안 좋아도 손주를 봐야 하는구나. 정순애는 그 생각을 꾹 눌러 담고 대답했다. 알았어. 일단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정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인덕원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작년에도 이맘때 도연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 벚꽃 구경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둘째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거실에 놓인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흰 머리카락이 더 많아졌고 주름은 깊어졌다. 인덕원에서 용산까지 매일 오가는 삶을 상상하니 숨이 막혔다. 다음 날 아침 정순애는 망설임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민아, 어제 말한 거 생각해봤어. 내가 도연이 돌봐주는 건 좋은데 매일은 너무 힘들 것 같구나. 화요일까지 추가해서 월, 화, 수, 금 정도면 어떨까? 잠시 침묵 후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은 윤지가 재택근무 신청해 볼게요. 토요일은 제가 볼 테고. 영민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지만 정순애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었다. 이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정이었으니까. 그래, 고맙다 영민아. 2달이 지났다. 초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정순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용산으로 향했다. 윤지가 오늘은 산부인과 검진이 있다며 아침 일찍 와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도연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윤지는 화장을 마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검진 끝나고 바로 회사 가야 해서요. 도연이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 데리러 가주세요. 아, 그리고 내일 도연이 소풍이 있어서 김밥 싸야 해요. 재료는 다 사놨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윤지의 일방적인 지시에 정순애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인덕원에서 나왔는데 윤지는 그런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없었다. 윤지가 나가고 정순애는 부엌에서 도연이의 아침을 준비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윤지의 플래너가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는 이번 주 일정이 빼곡했다. 월요일 산부인과 검진, 수요일 회사 분기 보고, 금요일 제주도 출발 일요일. 정순애는 눈을 크게 떴다. 제주도? 윤지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임신 중인데? 도연아,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도연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는 동안 정순애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영민이나 윤지는 제주도 여행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도연이는 누가 보는 걸까? 도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정순애는 조심스레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지야, 나야. 혹시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우연히 일정표를 봤어. 임신 중에 괜찮겠니? 괜찮아요. 오빠랑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거라서요.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까지? 정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도연이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그게 어머니가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도연이를 데리고 가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홀몸이 아니기도 하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만요. 정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모두 제주도로 떠나는 동안 자신은 손주를 혼자 돌보라는 것이었다. 윤지야, 나도 너희 가족이잖니. 왜 나만 빼고 다 가는 거니? 윤지의 목소리가 경직되었다. 어머니도 가족이시죠. 그런데 누군가는 도연이를 봐야 하잖아요. 저희가 자주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 생일 기념으로 이번이 특별한 거라서. 특별한 그 말이 정순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여행. 나는 그냥 손주 보는 사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끄는 정순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어디까지나 그들 가족의 바깥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순애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인덕원행 열차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정순애에게 물었다. 할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손주 봐주고 오시나요? 정순애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 손주 돌보고 오는 길이에요. 아이고, 대단하세요. 그래도 손주 보는 재미로 사시는 거죠? 정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손주 보는 재미? 물론 도연이는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정의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옷을 입고 스스로 번 돈으로 여행도 가고 싶었죠. 이제는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인덕원 아파트에 도착한 정순애는 어두운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집에 발을 들이며 문득 깨달았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부엌으로 향한 정순애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켜온 인덕원의 33평 아파트.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두었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정순애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인덕원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더욱 심해질 손주 돌봄과 가족들의 무관심.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내가 없으면 내 가족도 불편하다는 걸 한번 느껴봐라. 정순애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오랜만에 담대한 결심이 서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손주 봐주는 사람으로 정의되지 않을 권리가요. 정순의 어머니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순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를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순애는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두드렸다. 이 집 팔고 싶습니다. 중개사는 놀란 눈으로 정순애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파시려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순애는 처음으로 당당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여사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매매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큼 계좌에 입금될 거예요. 인덕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박 사장이 정순애에게 서류를 건넸다. 정순애의 두 눈은 숫자를 보며 커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20년 넘게 지켜온 아파트가 이제 완전히 팔린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네, 어머니. 요즘 인덕원 이 동네는 재개발 얘기도 있고 GTX 호재도 있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년 전보다 3억은 더 받으신 거예요. 정순애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가방에 조심스레 넣으며 실감이 나지 않았다. 처음 이 집을 살 때를 기억한다. 남편과 어린 영민이 셋이서 전세로 시작해 조금씩 돈을 모아 월세 아파트로 옮기고 마침내 자기 집을 가지게 된 그날의 감격을. 그때는 이 집을 아들 영민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언젠가 결혼할 영민이 새 출발을 할 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평생을 모으고 아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어머니, 혹시 어디로 이사 가실 계획이신가요? 이 동네에 전세 괜찮은 데 있는데. 아니에요.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부동산을 나온 정순애는 평소와 달리 인덕원 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홀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해냈구나. 한 달 전 그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다. 더 이상 가족의 바깥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저 손주 보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겠다고. 처음 부동산에 집을 내놓던 날 밤새 울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온 집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용산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민아, 나 오늘 좀 못 갈 것 같구나. 내일도 어려울 것 같아. 네? 갑자기요? 어머니, 윤지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럼 병원은 가보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정순애는 쓴웃음을 지었다. 순간적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걱정은 그럼 누가 도연이를 볼까였다. 아니야, 그냥 몸살인 것 같아. 너희들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정순애는 오랜만에 TV를 켰다. 매일 아들네 집으로 출근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틀 후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에 정순애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영민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냥 좀 쉬고 싶었어. 어머니, 윤지가 회사에서 엄청 혼났대요. 도연이 때문에 회의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어머니가 갑자기 못 오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순애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윤지가 얼마나 힘든지는 다 아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왜 모르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뭐 잘못했어요? 정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영민아, 나 이제 그만하려고 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인덕원 집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영민의 숨막히는 소리. 네? 집을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 집은, 그 집은 내 집이었어. 내 아빠랑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우리 집. 내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필요해.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가 지금 달려갈게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차분히 얘기해요. 오지 마.
나 이제 인덕원에 없어. 네, 어디 계신데요? 정순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한 달 전 집을 팔기로 결심하고 김 선생을 찾아갔던 날이 생각났다. 김 선생은 정순애의 30년 지기 친구였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원룸을 운영하고 있었다. 순애야, 진짜 여기로 이사 올 거야? 아들 며느리는? 신경 쓰지 마. 나 이제 내 인생 살려고. 김 선생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했어. 나도 우리 아들 시집에서 고생하다 나온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100배는 행복해. 그날 밤 김 선생의 원룸 건물에서 두 번째 층 작은 방을 계약했다. 인덕원 아파트를 판 돈으로 전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다. 어머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정순애는 문 밖에서 들리는 영민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얘기라도 해요. 정순애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영민의 땀에 젖은 얼굴이 보였다. 어머니, 무슨 생각이세요? 갑자기 집을 파시다니. 그 집은 저희 가족의 미래였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닌 너희 가족? 정순애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들어와 앉자. 거실로 들어온 영민은 여기저기 쌓인 박스들을 보고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정말로 이사 가시려고요? 어디로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영민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정순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원래 이 집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내 아빠가 그렇게 바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필요해. 어머니,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돈이 필요하세요? 저희가. 돈이 아니야. 정순애는 작은 앨범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내 25살 때 모습이야.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백화점에서 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지. 그때 나는 꿈이 있었어. 여행도 가고 공부도 더 하고 싶었어. 영미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젊은 모습에 놀란 듯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너를 낳고 내 아빠가 아프고 내 꿈은 점점 미뤄졌지. 괜찮았어. 가족이 먼저니까. 내 아빠가 떠난 후에도 나는 내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걸 참았어. 정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나는 너희 가족에게 그저 손주 봐주는 사람일 뿐이더라. 내 생일은 잊어도 장모님 생일은 챙기고 나는 혼자 제주도에 두고 가족끼리만 여행 가고. 어머니, 그건 그때 상황이. 모든 상황에는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난 이제 지쳤어.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정순애는 박스 하나를 열어 그 안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이 집을 팔아서 작은 전세방을 얻었어. 김 선생님 아는 동네. 거기서 조용히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해. 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저희가 고칠게요. 정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어머니, 나도 한 사람이라는 걸, 나도 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해. 영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제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깨닫는 듯했다. 내일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올 거야. 시간 되면 와서 도와주고 안 되면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정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여러분, 40, 50, 60.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정순의 어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정순의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정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난다. 20년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떠난다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설렘이 자리했다. 내가 없으면 내 가족도 불편하다는 걸 한번 느껴봐라. 창문 너머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정순애는 오늘 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아침 일찍부터 정순애의 인덕원 아파트는 분주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박스를 나르고 오래된 가구들을 하나씩 트럭에 실어 나르는 모습이 현관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할머니,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젊은 이삿짐 직원이 정순애에게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 영민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설악산에 갔을 때의 추억이 담긴 사진, 그리고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까지. 이건 따로 포장해 주세요. 제가 직접 들고 갈게요. 정순애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넣으며 순간 목이 메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마음이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낸 선택이었다. 어머니,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영민이 들어왔다. 그 뒤로 윤지가 도연이를 안고 따라 들어왔다. 윤지의 얼굴은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정말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어제 영민 오빠가 말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순애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며 차분히 대답했다. 네, 오늘부터 새 집으로 가기로 했어. 그럼 도윤이는 누가 봐요? 저 이번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만 계셔서 제가 일할 수 있었는데. 윤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정순애는 그런 윤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린이집도 있고 친정어머니도 계시잖아. 윤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정순애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마지막 짐을 챙기며 아들에게 말했다. 영민아, 창고에 있는 내 아빠 물건들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영민은 어머니를 따라 작은 다용도실로 향했다. 영민의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시계와 넥타이, 그리고 낚시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 정말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정순애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집에 가서 뭐 하게? 매일 도윤이 보고 반찬하고 둘째 태어나면 또 그 아이까지 보라고 할 거잖아. 어머니, 그건. 영민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된 순간인지도 모른다. 할머니, 거실에서 도연이가 불쑥 들어왔다. 정순애는 무릎을 굽혀 손주의 눈높이에 맞췄다. 우리 도연이, 할머니 이제 다른 집으로 가야 해.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도연이의 순수한 말에 정순애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다.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려고. 도연이는 가끔 놀러 오면 돼. 약속해요. 약속할게. 정순애가 도연이를 안아주는 동안 윤지가 현관에서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영민을 불렀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둘째도 곧 태어나는데. 정순애는 그 말을 듣고 일어섰다.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 확신이 들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가볼게. 의사 다 끝나면 연락할게. 정순애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윤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영민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서 있었다. 어머니, 새 집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주말에 찾아뵐게요. 정순애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아들에게 건넸다. 서울 외곽이라 좀 멀어. 오기 전에 꼭 전화하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순애는 문득 돌아섰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손주를 돌봐온 이 공간에 작별을 고해야 했다. 영민아, 윤지야. 두 사람이 정순애를 바라보았다. 나 이제 그만할란다. 너희 자식은 사돈이랑 잘 키워봐라. 그 말을 남기고 정순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뒤에서 윤지의 놀란 목소리와 영민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이삿짐 트럭 앞에서 정순애는 마지막으로 인덕원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집, 남편과의 추억, 아들의 성장,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담긴 공간. 안녕.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트럭에 올랐다. 운전석 옆에 앉은 정순애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인덕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 길, 도연이를 데리고 산책하던 공원, 남편과 자주 가던 국수집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젊은 기사가 물었다. 서울 은평구 무지개 원룸으로. 트럭이 출발하고 인덕원은 점점 뒤로 멀어졌다. 정순애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1시간 후 트럭은 은평구의 조용한 동네에 도착했다. 김 선생님이 운영하는 작은 원룸 건물 앞이었다. 건물 입구에는 김 선생이 정순애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애야, 드디어 왔구나. 30년 지기 친구 김 선생은 반갑게 정순애를 맞이했다. 짐이 많지는 않은데 방이 작아서 다 들어갈지 모르겠네. 걱정 마. 필요한 건 다 들어갈 거야. 이제부터 새 출발이니까. 김 선생의 도움으로 짐을 옮기고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을 방에 배치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은 창문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다. 정순애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기분이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자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순애는 피로가 몰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용산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며느리의 차가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어떤 느낌이야? 김 선생이 물었다. 이상해. 자유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용감한 결정을 했는지. 그때 정순애의 핸드폰이 울렸다. 영민이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짐은 다 옮기셨고요? 응, 다 잘 도착했어. 방도 생각보다 좋네. 내일 제가 찾아뵐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 어머니. 영민아, 나 이제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알겠니? 전화를 끊고 정순애는 새 집 창문을 열었다. 낯선 동네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정순의 어머니처럼 늦은 나이에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던 여성이 마침내 정순애라는 이름을 되찾는 여정. 그 새로운 시작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오늘 하루 어떤 꿈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밤, 정순애는 작은 탁자 위에 가져온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영민의 어린 시절 사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그리고 도윤이의 사진까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25살 회사에 다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찍힌 사진이었다. 밝게 웃고 있는 그 모습에서 꿈과 희망이 느껴졌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정순애는 그 사진을 베개 옆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평구의 작은 원룸에서 맞이한 첫 아침. 정순애는 오랜만에 알람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평소라면 새벽 5시 30분, 인덕원에서 용산까지 갈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정순애는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아, 이런 게 행복이란 거구나. 5시간이 넘는 깊은 잠은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인덕원 집에서는 항상 새벽부터 서둘러 나가야 했고, 밤에는 도연이를 돌본 피로와 내일의 걱정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정순애는 서둘러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낯선 동네의 아침 풍경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오늘은 뭘 하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꼭 필요한 가사일 외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가볍게 아침을 먹고 정순애는 원룸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다. 김 선생이 알려준 대로 아파트 단지를 지나 조용한 공원에 도착했다.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한 공원에는 정순애처럼 느긋하게 산책하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정순애에게 말을 걸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요. 아이고, 용감하시네. 저도 5년 전에 딸 집에서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외롭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정순애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자신만의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저기 공원 앞에 작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 모임이 있어요. 어르신들끼리 책도 읽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관심 있으세요? 정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새로운 인연도 맺을 때였다. 네, 관심 있어요. 언제 모이나요? 내일 오후 3시에 모여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정순애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오후에는 김 선생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다. 오랜만에 자신이 먹고 싶은 반찬거리만 골라 장을 보는 기분이 색달랐다. 더 이상 도연이 입맛에 맞추거나 윤지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순애야, 저녁 같이 먹을래? 내 원룸 식구들이랑 작은 파티하는데. 김 선생의 제안에 정순애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시간, 김 선생의 넓은 거실에는 원룸에 사는 여러 세입자들이 모였다. 대부분 정순애처럼 자식 집에서 독립한 어르신들이었다. 유쾌한 대화와 따뜻한 음식이 오가는 자리에서 정순애는 오랜만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정 선생님은 어떻게 혼자 살게 되셨어요? 귀엽게 생긴 안경을 쓴 박 할머니가 물었다. 아들 내외가 제주도 여행 갈 때 저만 빼놓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결심했어요. 손주만 맡겨놓고요. 아이고, 저랑 똑같네요. 저는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만 용돈 보내는 걸 보고 집을 나왔어요. 저는 3번째 손주까지 봐달라고 했을 때 나왔지요. 이제 그만하자 싶더라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에서 정순애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이었다. 밤늦게 원룸으로 돌아온 정순애는 작은 노트에 일기를 썼다. 2025년 4월 1일. 나의 새로운 삶 첫째 날. 오늘은 처음으로 나를 위한 하루를 보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하루.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났다. 정순애는 어르신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주변 공원에서 하는 태극권 수업에도 참여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박 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공원을 함께 산책했고 이 할아버지는 정순애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애의 핸드폰이 울렸다. 영민이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찾아뵙고 싶은데 오늘 괜찮으세요? 정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상 이방해받는 것이 싫기도 했다. 그래, 오늘 시간 되니? 네, 점심때 찾아뵐게요. 주소 보내주신 대로 갈게요. 정순애는 간단하게 원룸을 정리했다. 아들에게 보여줄 자신의 새로운 집.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이곳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영민이 혼자 서 있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영민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디 보자. 우리 영민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정순애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없으니까 집안일이 엉망이에요. 윤지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도연이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정순애는 차분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만 더 강해졌다. 참을 땐 당연하다 하더니 내가 없으니 후회되니? 정순애의 말에 영민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정순애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나도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럼, 나 요즘 독서 모임도 나가고 태극권도 배우고 있어. 내일은 친구들이랑 경복궁 구경도 가기로 했지. 영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평생 엄마로만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는 정순애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어머니, 도연이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대요. 다음 주에 데려와도 될까요? 정순애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 좋아. 하지만 약속이 있어. 이제 손주는 데리고 놀러 오는 거지. 내가 돌보는 건 아니야. 알겠니?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영민이 돌아간 후 정순애는 작은 원룸의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인덕원에서 용산까지 매일 오가던 그 시간들, 며느리의 차가운 눈길, 아들의 무심함, 손주를 돌보며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정순애는 테이블 위에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이사 온 날 김 선생이 선물해준 꽃이었다. 꽃잎이 활짝 피어 예쁜 분홍빛을 내고 있었다. 사람도 이렇게 때가 되면 활짝 피는 걸까?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 자신이 마치 늦게 핀 꽃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정순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되 그분의 꿈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해 주세요. 정순의 어머니처럼 당신의 어머니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한 달 후 정순애는 원룸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공원은 녹음이 짙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옆자리에 김 선생이 앉으며 물었다. 순애야, 후회는 없어? 정순애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햇살 아래 정순애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더 이상 인덕원에서 용산까지 오가는 지친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정순애였다.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한 여성이었다. 오늘 도연이가 온대. 같이 수목원 가기로 했어. 손주랑 시간 보내는 건 좋지.
강제로 돌보는 게 아니라 즐겁게 만나는 거니까. 맞아. 이제는 내가 원할 때 만나고 내가 행복할 때 같이 있는 거야. 정순애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버킷리스트라고 적힌 수첩이었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적어봤어. 제주도 여행, 피아노 배우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김 선생은 감탄했다. 대단하다. 난 아직 버킷리스트도 없는데. 이제 시작이야. 내가 없으면 내 가족도 불편하다는 걸 그들도 이제 알게 됐을 테니. 두 사람은 웃으며 벤치에서 일어났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정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앞날처럼.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정순애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여겨졌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오롯이 정순애로 살아갈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